네, 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세무사 2차 기출 강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약간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이번 기출 문제는 자, 전반적인 난이도로 한 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난이도 중 정도 된다. 중. 자, 그리고 원가에서 한 문제, 관리액에서 한 문제 나왔다. 원가 한 문제, 관리액이 한 문제. 뭐 문제 자체는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언급드리고 싶은 건 자, 2021년도에 에 이어서 올해 2023년도 자 이렇게 양년도에 회계사 2차 시험에서 자주 출제됐던 주제 중에 세무사 2차에서 한 번도 안 나오던 주제가 있었어요. 바로 그 종합원가 계산에 공손이 있는 경우에 복수의 검사 시점 문제. 자, 요게 2021년도에 처음으로 출제가 됐어요.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자, 그리고 올해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출제가 된 유형이 있죠. 바로 불확실성과 유사결정의 EV, PI, EV, SI 구하는 문제. 그래서 최근 흐름이 자 회계사 2차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던 주제들이 그동안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안 나오고 있다가 이제 하나하나씩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즉 회계사와 세무사 난이도가 약간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자, 회계사 2차 시험의 난이도는 이렇게 약간 내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올해 2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웠어요, 회계사가. 자, 그에 반해서 이제 세무사 2차는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서서히 조금씩. 자, 출제가 안 되고 있던 주제들도 출제가 되고, 자, 2021년도에 복수의 검사 시점, 2023년도에 EVSI 문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의 회계사나 세무사 현재 원가액 2차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과거에는 이 차이가 꽤 컸었지만 이게 이제 급격하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이제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세무사 2차가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이제 출제 유형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새로운 이제 주제가 다루어진다는 거죠. 새로운 주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자, 2015년 이후에 자, 소수정이 잘 안 나왔었는데 자, 올해 이제 소수정 문항이 두 문항 출제가 됐어요. 소수정 문항이 두 문항 출제가 됐다는 게 좀 독특해요. 자, 두 문제가 아니라 두 문항이에요. 두 문항. 물음이. 자, 그런데 세무사 소수정은 이런 겁니다.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형 소수형이 아니라 어떤 사례형 소수형이 아니라 답이 정확히 주어져 있는 소수형이에요. 자, 답이 바로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소수형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수형도 자,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수형은 자, 좀씩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물론 수업 시간에 좀 더 언급했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제 그 기본서하고 세무사 2차 원가관리액의 연습서하고 빗대서 설명해 보면 자, 원가 파트는 즉 문제 3번이죠. 자, 문제 3번에 이제 원가액에서 나온 건데 자, 문제 3번은 자, 주제가 이거였어요. 자, 종합원가 계산과 결합원가 배분. 종합원가 계산과 결합원가 배분을 다루었고, 근데 이거는 최근 2021년도에도 나왔던 형태예요. 결합원가 배분. 자, 단 전부원가 계산에서뿐만 아니라 자, 최초로 이제 결합원가와 결합해서 변동원가 계산하에서도 물음이 있었다는 거죠. 즉 이런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문제 3번은 우리가 원가 계산 방법을 일단은 자, 제품원가를 어떻게 집계할 거냐에 따라 개별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으로 구별하고, 자, 종합원가 계산의 특수한 자, 원가 배분을 다루고자 하는 게 자,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이죠.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 자, 여기에서 이제 주제가 결합원가 배분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제품원가를 어떻게 측정할래 여부에 따라 자, 실제, 정상, 종합원가, 표준원가 계산으로 구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품원가를 어떻게 집계할래 여부에 따라 자, 전부 이건 말을 잘못했네. 제품원가를 어떻게 구성할래 여부에 따라
자, 전부 변동, 초변동 원가 계산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자, 구성에 따라 전부 변동, 초변동. 자, 그러면 최근 이제 2차 시험에서는 이것들의 상호 결합 관계를 잘 알아두라라고 했었죠. 제가 강의할 때. 자, 역시 이번에도 자, 종합 원가 계산, 그다음에 실제 원가 계산, 그다음에 전부 변동 원가 계산, 이게 결합된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물론 이번 문제 3번에서는 자, 변동 원가 계산이지만 자, 직접 재료 원가를 제한 나머지 모든 원가는 자, 즉 전환 원가는 고정 원가로 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초변동 원가 계산과 거의 느낌이 비슷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이런 결합 관계를 문제 3번에서는 다루고 있다. 동시에 자, 결합 원가 배분과 종합 원가 계산이 같이 필요한 그런 내용도 다루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사하고 연습서 교재에 따르면 요거는 자, 5장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 그다음에 8장 전부 변동, 초변동 원가 계산과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장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4번은 자, 관리액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자, 제한된 자원의 사용, 단기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죠. 제한된 자원의 사용과 그다음에 특별주문 거절 수락 의사결정이 결합된 문제. 자, 이 한 주제와 자, 이제 올해 최초로 나왔던 자,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자, 불확실성의 의사결정에 정보의 가치를 계산하는 자, 완전 정보의 가치 그리고 불완전 정보의 가치, 이렇게 두 가지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었죠. 자, 이게 이제 올해 첫 출제가 된 거죠, 2차에서. 회계사 시험에서는 한 4년에 한 번 정도씩은 반드시 나오고 있어요, 이 주제가. 자, 이 중에서 제한된 자원의 사용과 특별주문은 1차에서도 자주 나오고 2차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거. 그래서 요거는 자, 14장 관련 원가와 단기 의사결정에서 다루고 있었고, 요거는 16장 강의할 때 제가 구하는 방법 개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3번과 문제 4번을 쭉 설명드렸는데, 자, 제가 보니까 세무사 유예 강의 또는 동차 강의할 때 이 관련된 주제들을 전부 다 설명했어요, 보니까. 그다음에 관련된 문제가 2차 연습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 때도 자, 문제 3번에서는 이제 비정상 공손이 포함된 경우에 단기 순위 계산을 물어봤죠. 자, 그런 문제를 제가 모의고사에서 냈더라고요, 보니까. 유예 모의고사에서. 그리고 당연히 종합원가 계산과 결합원가 배분이 같이 결합된 문제도 출제를 했고, 그리고 자, 종합원가 계산과 실제 또는 표준, 그다음에 전부 변동, 초변동, 이 여러 가지 원가 계산 방법의 결합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도 제가 다 출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거 출제하면서 비정상 공손이 존재할 때 단기 순이익, 이것도 물어본 물음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문제 3번은 유예 모의고사를 풀어봤었으면 좀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문제 4번은 이 제한된 자원의 사용과 특별주문은 제가 한 2번 다뤘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에서. 자, 제한된 자원의 사용의 이런 응용 파트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모의고사에서 한 여러 번 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EVPI하고 EVSI는 자, 모의고사 때 작년, 재작년 계속 제가 그다음에 3, 4년 동안 계속 제가 출제를 했던 물음이에요, 이게. 근데 올해는 모의고사 횟수가 조금 줄어들어서 자, 이거 올해 낼까 좀 고민하다가 이건 뺐어요, 모의고사 때. 대신에 이건 수업 시간에 정확히 알려드렸었죠. 자, 대충 그 유예 또는 동차 강의 열심히 듣고 자, 모의고사 열심히 풀어보셨으면 좀 많이 큰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전체 그냥 그 스케치를 마치고 자, 문제 3번 자, 풀이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지우고 할게요. 자, 문제 3번은 종합원가 계산과 결합원가 배분, 그 다음에 전부 변동 원가 계산 하에서 자, 주제가 그건데 자, 문제 읽어볼게요. 조세무는 2000X전 초에 설립됐다. 이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기초 재고 없다 이런 뜻이고, 결합 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한다. 1공정에서는 자, 우리가 결합원가 배분이 필요한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 문제가 나오면
자, 흐름도를 잘 그리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흐름도를 문제 읽으면서 흐름도를 같이 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공정에서는 동일한 재료를 가공하여 자, 제품 A와 중간 제품 B를 생산한다. 자, 1공정 이야기죠. 그래서 1공정이 결합공정이죠. A와 중간 제품 B가 생산돼요. 자, 중간 제품 B는 전량이죠, 전량. 자, 전량을 2공정을 거쳐 제품 C로 생산 판매된다. 자, 중간 제품 B는 전량을 2공정에 투입하여 자, 2공정에서 뭔가 추가로 가공해서 제품 C로 완성이 된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제조 원가는 재료 원가와 전환 원가로 구분되며 자, 재료 원가는 변동 원가이고 그다음에 자, 주의할 표 전환 원가는 고정 원가이다. 자, 모든 전환 원가를 다 고정 원가로 봤죠. 밑줄 그어두시고 자, 1공정과 2공정에서 재료는 각각의 공정 시작 시점에서 모두 투입되고 그다음에 주세무는 실제 원가에 의한 종합 원가 계산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실제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자, 결합 원가는 순실현 가능 가치법에 의해 배부하며 순실현 가능 가치는 실제 판매 가치 및 실제 원가를 이용해서 계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0X년도에 생산 자, 원가 관련 자료 주어져 있어요. 자, 읽어보면 자, 1공정에서 생산에 착수한 물량은 1000단위예요. 자, 그중에 자, 1000개를 착수해서 쉽게 말해서 1000개가 착수돼서 그다음에 850개가 완성이 됐고 그리고 자, 제공품이 있다는 거죠. 기마일 제공품이 존재하더라. 자, 기마일 제공품이 100개 있어요. 그럼 물량이 안 맞죠, 이게. 자, 기초전 구먹고 단기 착수가 1000개인데 850개 완성 기마일 제공품 100개니까 자, 50개가 부족하죠. 바로 그 50개가 공손이라는 거죠. 좀 이따 나옵니다. 그다음에 단기 투입 재료 원가는 5만 원이고 전환 원가는 66,500원이다. 자, 이 1공정의 직접 재료 원가는 5만 원. 그다음에 전환 원가는 66,500원. 이건 전액 고정 원가입니다. 자, 그다음에 1공정 종료 시점에서 품질 검사를 실시하며 정상 공손 25단위와 비정상 공손 25단위가 발생했다. 자, 나머지 그 50개는 각각 25개씩 정상과 비정상 공손이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정상 공손 원가는 완성품 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 공손 원가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건. 공손의 처분 가치 없고 그다음에 공손은 추가 비용 없이 폐기한다. 그다음에 2번 2공정에서 제품 C의 단기 완성품은 700개이고 자, 기마일 제공품은 없었으며 자, 전 공정 원가 이외에 재료 원가가 자, 재료 원가가 42,000원. 그다음에 전환 원가가 2공정의 원가는 56,000원이 발생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 생산량은 700개더라. 아까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중간 제품 B는 전량 2공정이 대체돼서 C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중간 제품 B의 생산량도 700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3번 제품 A는 추가 가공 없이 단위당 320원에 판매되고 자, 제품 C의 자, 단위당 판매 가격은 300원이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A의 생산량은 그 아까 물음 1번의 자료에 보시면 완성품 850개에서 가로 A가 150개, B가 700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50개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자, 850개가 150개, 700개로 분리가 된 거죠. 자, 그다음에 A는 추가 가공 없이 320원에 판매된대요. 자, 최종 판매 가격 중요 순실현 가치 계산할 때 필요하죠. 그다음에 C의 단위당 판매 가격은 300원이라고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생산된 제품은 밑줄 단계 모두 판매됐죠. 즉 이 기업은 전체적으로 1공정에서 기마일 제공품 100개를 제한 나머지 재고 자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물음 전에 주 세무가 전본가 계산을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물음 1, 3에 답하시오. 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 다룰 때 특별한 말 없으면 전본가 계산을 가정하고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원가 전부가 제품의 원가다라고 보고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를 계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즉 물음 1번, 2번, 3번은 그냥 전본가 계산인 걸 너무 염두에 두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을 수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물음 1번은 다음 1, 2, 3번의 금액을 계산해라 그래서
결합원가 총액, 그다음에 A와 A에 배부된 결합원가, B에 배부된 결합원가 물어봤죠. 자, 이거는 세무사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2014년도에도 2차 시험에서 나왔고 2021년도에는 또 이 검사 시점이 복수인 경우로 나왔었고, 그리고 또 올해 또 나왔었죠 이거.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결합원가 총액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 일공정의 완성품의 원가를 말하죠. 이 완성품의 원가가 850개의 원가가 A와 B의 배분할 결합원가죠. 그래서 A와 B의 배분할 결합원가, 바로 완성품 원가를 물어본 거죠. 당연히 정상공선원가 가산 후의 금액을 물어본 거죠. 정상공선원가 가산 후. 자, 이 문제는 검사 시점이 일공정 종료 시점이므로 자, 특별하게 그 말이 없다 하더라도 정상공선원가는 전액 완성품 원가에 가산시켜줘야 되겠죠. 근데 자, 쌍가루 1번에 그 보시면 정상공선원가는 완성품 원가에 가산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그래서 정상공선원가까지 가산한 후에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자, 비정상 공선원가는 물음 1번에서 별도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자, 물음 3번에서 자, 당기 순이익 물어봤죠. 자, 당기 순이익 계산할 때는 비정상 공선원가도 비용 처리된 이후에 이익을 의미하는 거니까 자, 역시 비정상 공선원가 계산도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물음 1번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바로 자, 일공정의 종합원가 계산. 자,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A인지 B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일 제품처럼 간주해서 자, 완성품 850개, 기마이제품품 100개, 정상 비정상 공선원가를 계산하고, 그리고 이제 완성품 원가를 파악했으면 요게 A와 B의 배분할 결합원가라고 보고 순실현가치 금액 비율로 이걸 배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진행해 보면 다음 같은 과정을 밟아줘야 되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풀어봅시다. 물음 1번. 자,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게 풀이 1번. 자, 일공정의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5단계 종합원가 계산. 자, 기초정품이 없으니까 평균법처럼 바로 접근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비의 물량만 요약해주면 완성, 그 다음에 정상공선, 비정상공선, 기마이정품이 되겠고, 자, 1단계 자, 물량의 흐름을 요약해 봅시다. 1단계. 자, 그러면 850개, 그다음에 아까 25개씩이었죠. 그다음에 기마이정품 100개죠. 자, 이 옆에는 이제 단기에 진행한 진척도를 표시해주면 요거는 0에서 100%, 검사 시점이 공정 종료 시점이니까. 그다음에 기마이제공품은 전환효과 완성도 50%죠. 그래서 0에서 50%. 그다음에 전환효과는 언제 투입한다는 말이 없으면 자,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 발생이 가정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척도와 같은 말이 되겠어요. 자, 1단계 물량의 흐름을 요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료원가, 가공원가 각각에 대해서 자, 완성품 완선량을 계산하면 되겠다. 자, 평균법처럼 그냥 구하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공정 초의 전량 투입이고 이거는 균등 발생이죠. 자, 이거는 그냥 850개 물량과 같을 거고 환산량이. 자, 이것도 공정 100%까지 도달했으니까 자, 같겠지 이것도. 자, 25개씩. 근데 이거는 공정 초는 지났으니까 100개. 자, 근데 전환효과는 50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해주면 이게 1000개가 되겠어요. 여기는 950개.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기만 가지고 자, 요 단가를 계산해주면 자, 배분할 원가가 5만원이니까 5만원 나누기 1000개 하니까 요거는 50원. 완성품 환산량 단위다 원가. 자, 66,500. 자, 66,500원 나누기 자, 950개 해주게 되면 요게 70원이 되죠. 자, 이렇게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원가 배분해서 완성품 원가 계산하고 자, 정상, 비정상, 기마이점 공가를 다 그냥 연습 삼아 계산합시다. 요 중에 필요한 것 이렇게 3개가 필요하겠어요. 싫어. 자, 계산해주면 요게 850개 곱하기 자, 50원 플러스 70원이죠. 자, 50원 플러스 70원. 네,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구분해서 적을게요. 그다음에 요거는 25개씩이죠. 25개. 25개. 그 다음에 요거는 100개, 그 다음에 50개. 그래서 자, 요거 계산은 시간이 걸리니까 자,
계산한 걸 좀 봐보면 10만 2천 원, 여기 3천 원씩, 나는 기마의재용품이 8,500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줘야 될 게 요 합계를 일단 내세요. 11만 6,500원이고 요 합계하고 자, 요 두 개의 원가 합이 일치하는지를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단계 배분할 원가고 이게 배분 결과죠.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자,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나중에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이 비정상 공소원가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결합원가 총액에 해당하는 완성품 원가를 찾아주면 자, 완성품 원가, 자, 바로 A와 B의 결합원가 총액이죠. A와 B의 결합원가는 자, 요거 가산시킨 후의 금액이니까 10만 2천 원 플러스 3천 원 하여 10만 5천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0만 5천 원이 자, 문제 동그라미 1번이 답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A와 B의 결합원가 배분해 줘야 되니까 자, 이제 두 번째 할 일은 이제 결합원가 배분을 하도록 합시다. 결합원가 배분. 자, A와 B의 배분 기준이 순실현 가치니까 자, NRV 기준으로 배분해 주면 되겠죠. NRV 기준으로 자, 배분 비율을 계산해서 결합원가 배분에 나가면 된다는 거. 자, 순실현 가치는 A는 뭐 그냥 최종 판매가 정확했어요. 자, 150개 곱하기 320원이고, 자, B는 700개 곱하기 300원. 자, 최종 판매 가치에서 자, 분리점 이후에 추가되는 이 제품과 관련된 모든 원가를 다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개 합을 다 빼주는 거예요. 요 두 개 더하면 98,000원이죠. 그래서 98,000원이 일종의 추가 가공가 성격이니까 이거 빼준다는 거. 자, 판매비는 없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면 요게 48,000원이고 요게 11만 2천 원이다라는 거. 그래서 다 더하면 16만 원이고, 자, 16만 원에 48,000원이니까 30%, 그다음에 70%가 되겠죠. 그래서 100%가 됩니다. 이제 결합원가, 자, 이게 바로 배분대상 결합원가 바로 요 금액이죠. 자, 배분대상 결합원가 10만 5천 원을 자, 3대 7로 배분해 주면 31,500원가 73,5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물음 1번에 자, 동그라미 2번과 3번이에요. 자, 동그라미 답.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물음 1번은 이 결합공정의 종합원가 계산과 결합원가 배분을 묻는 물음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물음 2번은 자, 이 공정의 완성품 원가 얼마냐 물어봤죠. 이거는 그냥 주어져 있는 문제와 똑같은 거죠. 물음 2번은 요 C 700개의 총 원가를 물어본 거니까 자, 이 공정의 직접 재료원가, 전환원가 위에 바로 B에 배분된 결합원가, 바로 B에 배분된 결합원가가 이 공정의 전 공정원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B에 배분된 이 결합원가 73,500원에다가 그다음에 자, 이 공정의 이 추가 가공가 합 98,000원을 더하면 되겠죠. 요게 정답이에요. 자, 아까 문제 표현에 그런 말이 있었죠. 생산된 제품은 단계 모두 판매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또 B를 전량 대체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중간 제품의 형태로 보관한 게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이 B에 배분된 결합원가 전액 다 포함하여 이 완성품 C 700개 원가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쭉 더하면 이게 얼마냐면 17만 1,500원 나오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음 2번에. 이제 물음 3번은 단기 순이익 계산해라. 자, 단기 순손실일 때만 그 금액 앞에 마이너스 표시해라. 자, 단기 순손실만 그냥 마이너스 표시하고 뭐 매출원가니 뭐 이런 비용은 그냥 마이너스 표시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자, 이거는 결국 전보원가 계산에 의한 손익계산서 작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물음 3번은 자, 매출액 S, 그다음에 매출원가, 그다음에 매출총액. 자, 여기서는 판관비가 없기 때문에 매출총액이 영업이익 O와하고 같겠어요. 자, 그다음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죠. 바로 이 문제 하나 핵심 중에 하나인데 바로 비용 처리해야 되는 비정상 공손 원가, 바로 손실. 비정상 공손 손실을 차감하여 단기 순이익을 계산한다는 거죠. 단기 순이익. 만약에 영업이익을 물어봤다 그러면 이걸 차감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자, 단기 순이익을 물어봤으니까 비정상 공손 원가를 차감해서 요건 기간 원가로 전액 비용할 거니까 다 비용화 처리할 거니까
자, 요거 차감을 놓치느냐 안 놓치느냐 그거 물어본 물음이에요. 이건. 자, 이제 S부터 계산해 봅시다. 자, A부터 생각하면 150개 곱하기 320원이죠. 그다음 B는 700개 곱하기 300원이죠. 자, 여기 S가 되겠고, 그다음 이제 매출 원가는, 자, A의 매출 원가는 A에 배분된 요 결합 원가죠. 그래서 31,500원. 그다음에 B의 매출 원가는 B의 완성품 원가죠. 171,500원이 되겠어요. 자, 요거 일단 계산 결과 좀 봐보면, 자, 258,000원하고 203,000원. 그래서 55,000원이 매출 총액이자 영업이익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비정상 공소 손실은 바로 요 금액이죠. 전본가 계산에 의해서 계산된 3,000원. 자, 요거 빼주게 되면, 자, 당기 순이익은 52,000원이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52,000원입니다. 52,000원.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결합원가, 배분가,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계산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물음 4번 봐볼까요? 자, 주세무가 변동원가 계산을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요게 이제 좀 새로운 형태예요. 요게 보통은 우리가 결합원가 쪽에 관한 문제는 암묵적으로 일반적으로 전부원가 계산에서만 주로 우리가 물어보는데, 이게 이제 변동원가 계산을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자, 물어보는 약간의 좀 신유형 쪽에 해당하는데, 요건 우리가 전부 변동, 초변동과 다른 원가 계산의 결합 관계를 통해서 충분하게 연습했던 것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그런 물음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매출 원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매출 원가는 변동 매출 원가를 말하겠죠. 자, 변동 매출 원가, 그리고 비정상 공선 원가, 그리고 당기 순이익 물어봤어요. 자, 이제 해봅시다. 자, 4번은 일단 무엇부터 구해야 될 거냐면, 다시 이 종합원가 계산을 들여다보면, 자, 만약에 이 문제에서 변동원가 계산에 따르면 직접 재료원가만 제품원가 되겠죠. 그 이유는 전환원가는 전액 고정원가니까, 쉽게 말해서 고정제조 간접원가라고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자, 변동원가 계산에 따르면 기간원가로 전액 발생액을 비용하죠. 그러니까 변동원가 계산에 따르면 66,500원과 56,000원은 그냥 이 금액 전체를 다 단기 기간원가로 비용화 처리할 거예요. 자, 제품의 원가는, 자, A와 B, C의 이 제품의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만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변동원가 계산에 따르면 요 칸은 종합원가 계산을 수행할 때 안 하겠죠. 필요가 없겠죠. 바로 변동 종합원가 계산에 따르면 이건 필요가 없고 50원이고, 역시 이쪽은 필요가 없게 되죠. 이쪽은 이렇게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만 우리가 계산해 주면, 자, 먼저 이 그 물음 4번을 풀기 위해서 좀 자료를 요약해 보면, 자, 변동 종합원가 계산에 의한 완성품 원가를 다시 한번 찾아주면, 두 개는 일단 계산해 줘야 돼요. 완성품 원가와 비정상 공선 원가는 바로 이게 결합원가 총액이죠. 결합원가 총액인데,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850개 곱하기 50원에다가 요거는 이제 정상공선원가 배분 전 완성품 원가를 말하고, 플러스 이제 정상공선원가 배분액까지 한 줄로 계산해 주면 25개 곱하기 50원 가산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계산해 주면 875개 곱하기 50원 하면 되는 거죠. 875개 곱하기 50원 하면 43,750원이죠. 그래서 변동원가 계산에 의하면 요게 이제 배분할 결합원가 총액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비정상 공선원가 마저 계산해 주면, 비정상 공선은, 자, 직접 재료원가만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25개 곱하기 50원이 되겠죠. 그래서 25개 곱하기 50원이에요, 이거. 그래서 1,250원인가요? 그래서 1,250원만, 자, 비정상 공선원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했으니까 두 번째 할 일이 이제 이 결합원가 배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결합원가 배분해 주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게, A와 B의 이 순실현 가치와 그다음에 순실현 가치에 의한 이 배분 비율은 이 전부원가 계산에 의할 때랑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요거랑 똑같은 금액일까요? 즉 48,000원, 112,000원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이게 달라질까요? 자, 결론 똑같다는 거. 자, 이게 이 문제에 약간 숨어있는 약간
그 핵심 중에 하나다라는 거. 자, 이 순실현 가치는 원가 계산 제도에 따라서 영향받지 않아요. 자, 순실현 가치 개념은 최종 판매 가치에서, 자, 최종 판매 가치에서, 즉 순실현 가치는 이 분리점 시점에서, 이 분리되는 시점에서 요 B의 일종의 판매 가치를 대신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 제품 B의 판매 가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계산하고자 개념을 잡아둔 거죠. 자, 최종 판매 가치에서 자, B가 자, 이 이후에 자, 최종 판매하기까지, 자, B가 분리가 돼서 최종 판매하기까지 이 B와 관련된 모든 원가를, 이 모든 추가 원가를 다 차감한 후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추가 원가는 일반적으로 이 추가 가공 원가 판매비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추가 원가란 말 대신에 추가 가공 원가 판매비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데, 자, 개념적으로는 이 B와 관련된 모든 증가하는 원가, 추가하는 원가를 다 차감합니다. 자, 그게 제품 원가냐 기간 원가냐 구별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판매비도 차감하지 않습니까? 이 순실현 가치 계산할 때 판매비 성격도 차감하기 때문에 꼭 제품 원가만 차감해서 순실현 가치를 계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자, 따라서 자, 변동 원가 계산에 따르면 이게 기간 원가인데 이것도 자, B를 C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원가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감이 될 것이므로 자, 똑같습니다. 이 순실현 가치 금액 자체는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건 다시 재계산할 필요 없어요. 자, 이게 숨어있는 약간 핵심. 그래서 30, 70% 그대로고, 자, 결합원가 배분액만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결합원가 배분 대상 금액이 변동원가 계산에 따르면 좀 줄었으니까. 그래서 43,750원을 자, 요 금액을 3대 7로 쪼개면 되겠다. 그러면 3대 7로 쪼개면 13,125원과 3625원 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우리가 그 매출원가, 비정상 공소원가, 당기순이익, 자, 요중에 요 비정상 공소원가는 동그라미 2번 물어봤죠. 이건 계산했고, 자, 매출원가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이 손익계산을 이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일단 지울게요. 요거는 이제 별로 써먹을 데가 없을 것 같으니까 요거 지우고 여기에서 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자, 결국 세 번째 할 일은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손익계산서를 그린다고 생각하는 게 편할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매출액, 그다음에 변동원가. 근데 변동 판관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변동원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요게 변동 매출원가를 의미하겠죠. 이 문제에서만 변동 매출원가하고 같을까요? 그러니까 요게 정답 동그라미 1번이 되겠고, 그럼 이제 공원이익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정원가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근데 영업이익에서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비정상 공손 원가를 좀 빼야 되겠죠. 이것도 기간원가니까. 그래서 비정상 공손 손실 차감해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한다는 거. 자, 이거 실수해서는 안 된다. 자, 매출액은 같을 거니까 다시 계산할 필요 없이 25만 8천원이고, 이제 변동 매출원가 계산해 주면 자, A의 변동 매출원가는 13,125원, 이 결합원가 배분액이 될 거고, 자, B는 플러스 일단 B의 배분된 결합원가 36,225원에다가 자, 플러스 자, 이 공정의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제품원가, 변동원가 계산에 의해서 의할 때 자, 제품원가로 보는 거 바로 직접 재료원가죠. 그래서 직접 재료원가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6,225원 플러스 이 공정의 직접 재료원가 42,000원이 바로 C의 매출원가 성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이거. 그래서 이거 쭉 계산해주면 85,750원 나온다. 그래서 공원이익이 얼마냐면 자, 172,250원이고, 자, 이제 고정원가 차감해 줍시다. 고정원가는 두 공정의 전환원가 되겠죠. 그래서 66,500원하고 그다음에 56,000원 요 합이 되겠어요. 자, 이걸 쭉 빼주게 되면 여기 122,500원. 그래서 영업이익은 일단 얼마 나오냐면 49,750원이. 자, 여기에서 이제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비정상 공소원가 1250원 차감. 그러면 48,500원이죠. 자, 48,500원이 자,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단기 순이익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물음 4번에 이제 정답을 찾아보면 자, 매출원가는 85,750원. 1번. 여기 매출원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2번은 자, 비정상 공소원가는 아까 이미 언급했지만 1,250원.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은 48,500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운 게 요 물음 4번이 좀 까다로울 수 있었어요. 자, 물음 4번을 제외하고는 물음 1, 2, 3번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물음에 해당합니다. 물음 4번은 자, 이제까지 잘 물어보지 않은 새로운 형태가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뭐 모의고사 또는 연습서 등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했던 사항일 겁니다. 자, 이제 물음 5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서술형인데 자, 주세문은 전봉가 계산 단기순이익과 변동가 계산 단기순이익의 차이가 생긴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자, 물음 3의 단기순이익과 물음 4의 단기순이익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기술해라. 예를 들어서 차이 내역을 설명해라. 차이 내역을 계산 과정을 통해서 설명 또는 제시해라. 그러면 자, 변부 말이죠. 즉 이익 차이 조정 틀에 대입해서 그냥 보여주시면 되는 거죠. 즉 변동가 계산에 의한 이익에다가 뿌말 플러스 기마의 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 간접원가 FOH 마이너스 기초재고에 포함된 FOH에서 전봉가 계산에 의한 단기순이익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는데 자, 이 문제는 배점 2점밖에 안 되고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를.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강의할 때 되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올해 회계사 2차 시험에서도 요거하고 거의 유사한 그 소수형 문제가 또 출제가 됐어요. 얼마 전에 끝난. 자, 즉 이만큼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자, 이거의 정답이 뭘까요? 일단 이 말이 들어가 있으면 거의 2점을 다 맞을 거라고 예상해요. 바로 전부와 변동의 특정 기간에 이익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죠. 바로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로 어떤 원가 요소를 포함시키느냐 요거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요렇게 썩을 수는 없잖아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단기에 2000X 예전에 비용화되는 이 말이 중요해요. 비용화되는 고정제조 간접원가 차이 때문이다. 자, 비용화되는 고정제조 간접원가 차이. 수업 시간에 제가 매우 강조했던 거. 자, 그러면 요걸 이제 2점이니까 비용화되는 고정제조 간접원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이걸 좀 더 그럼 혹시 모르니까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하려면 이렇게 기술하시면 되겠어요. 자, 전봉가 계산에 의한 단기순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에 비해 자, 변동원가 계산에 비해 자, 기말 제공품에 여기 보시면 변동원가 계산과 전봉원가 계산의 기말 제공품 가액은 재료원가는 같을까요? 네, 변동원가 계산과 달리 전봉원가 계산은 전환원가도 자,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성하니까 자, 50개 곱하기 70원 하면 여기 3,500원이죠. 3,500원. 그래서 자,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단기순이익은 변동 원가 계산에 비해 자, 기말 제공품에 포함된 고정제조 간접원가 자, 50개 곱하기 70원 이꼴 3,500원만큼 더 크므로 자, 단기에 비용화되는 고정제조 간접원가가 그만큼 더 적기 때문이다. 더 커서 더 적기 때문이다. 자, 기말 제공품 가액이 이만큼 더 커서 자, 비용화되는 이 전환원가 금액이 이만큼 더 적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적으면 자, 요거는 매우 이제 정확한 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차이 원인은 단기에 비용화되는 이 문제 표현에 따르면 전환원가 차이죠. 전환원가. 이게 고정 제조 간접원가라고 봐야 되지만 전환원가라고 용어를 써야 되겠지. 자, 단기에 비용화되는 전환원가 가로 고정 제조 간접원가 차이 때문이다.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자, 전봉가 계산에 의한 단기순이익이 변동가 계산에 비해 더 큰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기말 제공품에 포함된 전환원가 3,500원이 자, 전환원가가 3,500원만큼 더 커서 자, 그만큼 단기에 비용화되는 전환원가가 3,500원만큼 더 적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정답이라는 거예요. 자, 물음 5번은 자주 나왔던 물음이고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서술형 사항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3번 강평을 마쳤는데 자, 문제 3번은 일단 종합원가 계산도 필요하고 결합원가 배분도 필요하죠. 자, 그리고
전부원가 계산 하에서만 묻지 않고 변동원가 계산을 적용했을 때 이것도 또 물어본 좀 새로운 좀 특징이 있었고, 자 여기서 이제 숨어 있는 약간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 순신용 가치는 전부에 의하거나 변동에 의하거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4번 이제 보도록 합시다. 이거 지우고 갈게요. 이거. 자 문제 4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4번은 아까도 말했지만 제한된 자원의 사용 그 특별주문 거절 수락 의사결정에 결합된 뭐 전형적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이런 문제 형태와 그다음에 올해 이제 최초로 출제가 된 불확실성의 의사결정에서 자 정보의 가치를 계산하는 유형 문제, 바로 EVPI, EVSI 계산 물어본 거죠. 자 일단 기본 자료 볼게요. 주 세무는 세 가지 제품 A, B, C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각 제품의 단위당 판매 가격, 단위당 직접 제조 원가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단위당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기타 정보는 다음과 같다. 1번 직접 노무 시간당 임률은 10원이다. 일단 그 ABC의 단위당 직접 노무 원가 25, 15, 30원을 10원으로 나누게 되면 자 단위당 직접 노무 시간 구할 수 있죠. 자 그 문제 아래다 표시해 주면 2.5시간, 1.5시간, 3시간이 되겠죠. 자 10원으로 나눠주면 직접 노무 원가를 자 일단 그걸 찾아두고, 그다음에 2번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각 제품에 배부하는데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은 직접 노무 시간당 12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좀 전에 우리가 단위당 직접 노무 시간을 찾았죠. 그 시간에다가 이 시간당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 12원을 곱하면 자 다음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읽으면서 ABC에 자 물음 1번에서 물어보는 공원력을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쪽에서 할게요. 이거 좀 자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원가를 빼면 되는데, 자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단 직접 재료 원가 있었고 직접 노무가 VOH 있었죠. 단위당 공원력이 나올까요? 자 단위당 판매 가격 일단 적으면 100, 150, 200. 그다음에 직접 재료 원가 15, 42, 54. 그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도 있었죠. 자 25, 15, 30. 그다음에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이제 계산기 때리면 아까 단위당 시간이 여기에 2.5시간이었죠. 2.5시간 곱하기 배부율이 12원이니까 자 30원이 되겠지. 2.5시간 곱하기 12원에서 30원. 그다음에 요 직접 노무 원가는 자 아까 1.5시간이었죠. 1.5시간 곱하기 12원 하면 18원이 될 거고, 그다음에 C 제품은 아까 3시간이었죠. 3시간 곱하기 12원 하면 36원이 되겠죠. 자 일단 구했고, 그다음에 월간 총 고정 원가는 56만 원이다. 일단 신경 안 써도 되겠고, 자 제품 배합에 따라 이 고정 원가 총액이 달라진다면 고려해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건 쳐다볼 필요 없고, 그다음에 변동 판매 관리비는 각 제품 매출액의 10%이다. 따라서 단위당 변동 판관비는 단위당 판매 가격이 10%가 되겠죠. 단위당 판매 가격 100원이니까 자 변동 판관비도 있어요. 이건 10원이고 이건 15원, 이거는 20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이제 변동가 없을 거니까 좀 이따 끝까지 일단 읽고 나서 없으면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이제 5번은 ABC를 생산하기 위해서 동일한 기계를 활용하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밑줄. 자 기계 시간당 각 제품의 생산량은 A가 100개, B가 20개, C가 15개이다. 그리고 이용 가능한 총 기계 시간은 월간 500시간이다라고 되어 있죠. 아 이것 때문에 이거 보통 우리가 문제 풀 때 이 제한된 자원의 사용 문제 풀 때 보통 이렇게 주어지죠. 단위당 기계 시간은 몇 시간이야. 뭐 A는 뭐 한 개당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죠. 근데 이 문제는 반대로 기계 시간당 생산량을 줬죠. 이런 표현이 처음으로 나왔을까요? 자 처음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제 기억에 2018년도 세무사 1차 시험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고 자, 최적 생산 계획을 물어본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기계 시간당 제품 생산량을 제시해 준 문제가 1차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문제만 제대로 학습을 했어도 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필요한 것은 기계 시간당 생산량이 아니라 반대로 자, 제품 단위당 기계 시간이 필요하죠.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1시간에 A는 100개 만들죠. 그러면 한 개당 몇 시간이냐, 이거는 한 개당 100분의 1시간인 거죠. 자, B는 1시간에 20개 만들죠. 한 개당 20분의 1시간인 거고. 자, C는 한 개당 15개 만들죠. 아니, 1시간당 15개 만들죠. 한 개당 15분의 1시간이죠. 그래서 보통은 100분의 1시간이면 0.01시간이고 20분의 1이면 0.05시간이죠. 근데 보통 이렇게 소점으로 우리가 환산해서 계산하게 될 건데, 자, 요 C 제품 때문에 여기서 좀 막혔을 거예요, 여러분들. 15분의 1, 15분의 한 개당 15분의 1시간이죠. 그러면 이게 소점이 딱 안 떨어지잖아요. 1 나누기 15면 뭐 0.06666 이렇게 되죠. 아, 그러면 이게 계산이 좀 어려워지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럴 때는 그냥 100분의 1시간, 20분의 1시간, 한 개당 15분의 1시간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모 분자 방식으로. 자, 시간당 100개, 20개, 15개면 개당은 100분의 1, 20분의 1, 15분의 1시간이 필요하구나. 자, 이런 식의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려가지고 이 단위당 기계 시간을 잘못 파악하게 되면 자, 제한된 자원의 사용 문제가 다 틀어지게 돼요. 다 틀려버리게 돼요. 좀 치명적이에요, 이거. 그래서 자, 문제 4번에 약간의 숨어있는 어떤 표현적인 어떤 함정이 있었다. 자, 보통 단위당 시간을 주는데 이 문제는 자, 시간당 생산량을 줬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헷갈려서 잘못 계산한 경우가 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네, 이런 표현이 첫 등장한 건 아니다. 2018년도 1차 시험에서도 이런 표현이 분명히 한번 나왔었다. 그러니까 자, 원가 관리회계는 자, 하나 실수하면 다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보면은 아마 전부 다 풀 수 있는 문제였을까요? 이 문제 4번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즉 2차 강의를 저한테 들었다면 이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표현 실수를 해버리면 풀 수 있는 걸 다 틀려버리게 되는 거죠. 아주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약간 원가 회계는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이 표현 해석을 좀 잘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ABC의 월간 예상 수요량이 15,000개, 8,000개, 5,000개 주어져 있고, 자, 당월에 생산된 제품 모두 당월에 판매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물음 1번. 자, 제품 A, B, C 각각에 대한 제품 단위당 공원익 물어봤죠? 그래서 제품 단위당 공원익은 자, 단위당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가 빼야 되니까 자, 단위당 변동가 요 4개를 쭉 더하면 요게 80원이고 요게 90원, 요게 140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빼주게 되면 이제 단위당 공원익 나오죠. 그래서 단위당 공원익은 A가 20원, 자, B는 얼마냐면 60원, 자, C도 60원이죠. 자, 물음 1번에 1번이죠. 쌍가루 1번의 정답은 이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쌍가루 2번은 자, 월간 최적 생산량을 제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바로 이어서 풀 수도 있지만 약간 칸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일단 제한된 자원이 하나의 문제죠. 기계 시간만 제한된 자원이 존재하는 문제라는 걸 먼저 체크하고, 자, 그러면 우리의 핵심은 이거죠. 기계 시간당 공원익을 계산하여 생산 순위를 결정한 다음에 자, 우선 순위부터 먼저 생산하도록 생산 계획을 수립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자원 단위당 공원익이 필요해요. 자, 이를 위해서 먼저 이 옆에다 먼저 외부 시장 수요량을 적어주고, 이걸 넘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15,000개, 8,000개, 5,000개를 먼저 적고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같은 방식으로 연습하면 빨리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위당 공원익부터 출발해 봅시다. 자, 단위당 공원익은 20원, 60원, 60원이에요. 그럼 자, 이 문제 약간의 숨어있는 함정. 단위당 기계시간, MCH라고 표시해주면 기계시간. 자, 1시간당 100개를 만드니까 반대로 한 개당 100분의 1시간이죠. 그래서 100분의 1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건 100분의 1시간. 요거는 20분의 1시간이 필요하고, 요거는 15분의 1시간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단위당 공원이익을 단위당 기계 시간으로 나누어야지만이 기계 시간당 공원이익이 나오죠. 그래서 공원이익 MCH 기계 시간당 공원이익이 나와요. 이게 이제 생산 순위 결정의 기준이죠. 그래서 나눠주면 자, 그러면 20원 나누기 100분의 1이니까 결국 이 분모하고 곱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2,000원이고 나눠주게 되면 시간당 2,000원이고 요거는 1,200원이고 요거는 900원이죠. 자, 이게 높을수록 유리하죠.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을 때. 그래서 이제 생산 순위 결정해 보면 A가 1순위, B가 2순위, C가 3순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원을 이제 할당해 나갑시다. 자, 내가 이용 가능한 기계 시간은 자, 몇 시간을 넘을 수는 없냐면 500시간이죠. 맥시멈. 그래서 500시간. 그다음에 최적 생산량을 결정하면 다음과 같겠다. 자, 일단 1순위부터 외부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계산해 봅시다. 15,000개 곱하기 100분의 1 하면 되죠. 그러면 계산해 주면 150시간인가요? 자, 150시간 나와 이게. 그래서 이건 다 만들 수 있죠. 15,000개 곱하기 100분의 1에서 자, 여기에 150시간을 쓰는 거죠. 자, 이제 2순위 다 만들 수 있는 거 봅시다. 8,000개 곱하기 20분의 1이니까 400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자, 현재 남아있는 시간이 350시간이니까 자, 2순위의 외부 시장 수요량은 다 만들 수 없는 상황이죠. 자, 이럴 때는 이제 자, 세 번째 요게 결정이 되어져야죠. 자, 이용 가능한 시간, 남아있는 시간 350시간 분만큼만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350시간 나누기 20분의 1이니까 결국 350 곱하기 20 하면 되는 거죠. 뭐 7,000개까지 만들 수 있죠. 그래서 7,000개. 그래서 이거는 표현 때문에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이 표현만 아니면 아주 쉬운 문제인데 이 100분의 1, 20분의 1, 15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표현이 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게 곱하고 나눌 때 이걸 잘못 계산하는 그런 실수를 약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원가액의 실력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좀 수리적 그런 쪽에 좀 강점이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 약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자, 어쨌든 3순위는 이건 뭐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음 1번에 2번의 정답은 자, 최적 생산 계획은 15,000개, 7,000개, 0개가 되겠죠. 0개. 자, 15,000개, 7,000개, 0개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물음 1번은 순수한 제한된 자원의 사용이 하나일 때 최적 생산 계획 수립하는 문제였고 자, 이제 물음 2번은 이제 연결된 문제예요. 자, 물음 2번은 1차에서도 자주 나왔고 2차에서도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이거 작년에도 이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유사한 게 나왔었죠. 작년에도. 뭐 심지어 이게 첫 출제가 된 게 아니라 최근에도 또 한번 나왔었던 유형이에요. 이건. 자, 물음 2번 주 세무는 이익을 최대화하는 생산량을 결정한 이후에 외국 거래처로부터 제품비 8,000개를 구입하겠다는 특별 주문을 받았다. 자, 현재도 외부 시장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특별 주문이 들어온 거죠. 즉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나는 현재 최대 생산 능력 가지고 자, A 또는 B 또는 기존 제품 C를 생산 판매할 수 있는데 이 중에 C는 지금 안 만들고 있는데 자, 특별 주문이 들어왔다는 거죠. 특별 주문. B에 관한 특별 주문이 들어온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이 특별 주문 수락할래 거절할래 이게 좀 필요하죠. 그런데 이걸 수락하려고 했더니 현재 유유 생산 능력이 부족해요. 특별 주문을 수락할 만한. 자, 그러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기존 제품의 판매량을 감소시켜서 특별 주문을 수락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 기존 제품 판매량 감소에 따른 공원이익 상실 금액이 바로 특별 주문 수락 시에 기회원가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존 판매량을 어떻게 감소시킬 거냐에 따라 자, 특별 주문 수락 시에 이익이 또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자,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 중에 3순위는 생산하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자, 실제 생산하고 있는 게 1순위와 2순위인데 자, 요 중에 자, 후순위 제품부터 우선적으로 감소시키면서 시간을 확보하여 특별 주문을 수락하는 것이 자, 기업 입장에서는 자, 더 이익 극대화에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핵심이 바로 이거죠. 후순위 제품부터 감소시키는 거로 자, 기존 공원이익 감소액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그것과 관련된 게 요 물음 2번이에요. 그리고 이 특별 주문의 이제
부분적으로 수락할 수 없으며 전량을 수락 또는 거절해야 한다. 자, 이 특별주문을 수락할 경우 특별주문에 따른 밑줄 변동 판매 갈비는 발생하지 않고, 자, 이 말이죠. 특별주문품은 요거 발생하지 않아요. 요거 먼저 15원 빼주니까, 자, 아니면 15원 더해주니까 특별주문품의 단위당 공원액은 75원 또는 단위당 변동가도 75원이라는 거죠. 요 75원이 필요해. 단위당 변동가. 특별주문품을 한 개 만들기 위해서는 이만큼 원가가 증가한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고정 판매갈비, 이것도 밑줄 4만 원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되어 있죠. 이것도 증가하는 원가죠. 증가하는 지출 원가죠. 그러면 이 외에 기존 제품의 단가나 원가 구조는 달라지지 않는다. 자, 현재 주 세무는 이렇게 이익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결정한 이후에, 자, 특별주문을 받은 거죠 지금. 자, 그랬을 때 특별주문을 수락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원가 얼마냐 물어본 거죠. 자, 이거 연습서에서도 여러 번 풀었고, 자, 모의고사에서도 우리가 몇 번 다뤘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일단 항상 푸는 형태 알려줬죠. 특별주문에 필요한 시간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특별주문 B에 필요한 시간은, 자, 8,000개 곱하기 특별주문은 B니까 20분의 1시간이죠. 한 개당. 8,000개 곱하기 개당 20분의 1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곱해주면 400시간이 필요해. 현재 남아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는데, 자, 그러면 400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자, 생산순위 2순위부터 일단 감소시켜야 돼요. 2순위 350시간밖에 2순위에 현재 쓰고 있지 않죠? 이 2순위 350시간을 다 감소시키는 거지. 자, 그러면 개로 바꾸면 7,000개죠. 그래서 2순위 7,000개, 이거 감소와 플러스 부족하니까 아직도 50시간이 1순위 부족한 또 50시간을 1순위에서 또 추가로 감소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0시간이죠. 50시간. 50시간 나누기 100분의 1이니까, 자, 이거는 결국 50 곱하기 100와 같으니까 5,000개가 되겠지. 그래서 5,000개 감소가 필요하더라. 자, 시간만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는. 근데 이제 습관처럼 그냥 개로 그냥 환산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정답 요거 이제 파악했으니까, 자, 특별주문 수락 시에 이제 기회원가 물어봤으니까 이거 답을 해주면 바로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2순위 7,000개. 자, 주의할 게 단위당 공원이익, 개면은 개당 공원이익. 자, 시간 350시간으로 접근하면 시간당 공원이익. 이걸 서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7,000개 곱하기 60원 플러스 1순위는 A 5,000개 감소가 필요하죠. 20원. 그래서 5,000개 곱하기 20원. 자, 이만큼 기존 공원이익이 상실하겠죠. 그래서 42만원, 10만원에서 52만원이죠. 자, 52만원만큼 기존 공원이익 감소액이 발생하게 된다. 이게 바로 특별주문 수락 시의 기회원가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습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3분의 1번의 기회원가는 52만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주문을 수락하기 위해서 그러면 받아야 되는, 자, 특별주문품의 단위당 최소 판매 가격 물어봤죠. 자, 요거는 이제 증무 접근해도 되고 또는 그냥 개념으로 구해도 되죠. 자, 개념으로 구하는 게 이 문제는 더 좋아 보여요. 먼저 최소 판매 가격은, 특별주문을 수락할 수 있는 최소 판매 가격은, 자, 최소 대체 가격 구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자, 특별주문을 수락하기 위해서는 일단 단위당, 여기서 단위는 특별주문품 한 단위당, 자, 증가하는 지출원가만큼은 일단 가격을 받아줘야 되겠고, 그리고 특별주문품 단위당, 자, 기회원가, 뭔가 포기된 이익이 존재하면, 자, 단위당 기회원가만큼 더 얹어서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단위당 직무지출원가는, 자, 특별주문품의 단위당 변동원가는 한 개당 비례적으로 발생하죠. 75원가. 자, 75원에다가 플러스, 자, 고정원가도 아까 4만원 추가된다고 했죠. 이걸 단가화 시켜야 되죠. 그래서 4만원 총액을, 자, 항상 분모는 특별주문품 수량이에요. 자, 특별주문품 한 개당 증문지출원가니까. 그래서 특별주문 수량 8,000개가 되겠어요. 8,000개. 자, 그러면 이게 5원이니까 이게 80원이죠. 그래서 이게 80원이 될 거고, 그다음에 기회원가는 여기서 구해놨죠. 총액 52만 원을, 자, 특별주문 수량 8,000개로 나누어 주면 되지. 자,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자, 어쨌든 요거 다 계산해 주면 145원이 나와요. 145원. 145원이 정답이더라. 145원. 자, 이렇게 푸는 걸 추천드리고,
자, 또는 직무 접근해도 됩니다. 자, 특별주문 수락 시 직무 접근해서 알려주면, 자, 별에 특별주문 수락 시, 자, 증분이익 계산하여, 자, 요 증분이익 이꼴 0의 충족하는 가격까지는 줄 용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그 직무접근법 형식, 자, 이 의사결정에 관련 항목, 특별주문 거절과 수락의 차이가 나는 항목만 가지고 의사결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 항목에 증분이익에 미치는 그 금액들, 이건 이제 계산 내역이 필요하죠. 자, 특별주문을 수락하면, 자, 이쪽에 생각해 봅시다. 자, 기존에는 없었던, 즉 이 하얀색과 그다음에 이 초록색이 추가됐을 때 생각하면 되겠어요. 먼저 없었던 특별주문 매출액이 발생하죠.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해요. 좀 수익이 발생하겠지. 자, 특별주문 수량 8,000개고 가격 피원만큼 받는다고 할 때 8,000 피원만큼 증가하겠지. 자, 근데 특별주문을 수락하게 되면, 자, 당연히 특별주문 수락으로 인해 원가가 늘어나는 게 있죠. 자, 장부에 기록되면서 현금 등이 실제 지출되면서 늘어나는 원가, 바로 증가하는 지출원가 있죠. 바로 증문지출원가 찾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변동원가 일단 증가하고, 원가가 늘면 이익은 감소하죠. 그다음에 자, 고정원가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고정원가 증가액도 고려를 해줘야 되겠지. 자, 변동원가는 8,000개 곱하기 특별주문품의 단위당 변동가는 75원이죠. 75. 그래서 8,000개 곱하기 75. 60만 원만큼 증가하고, 그다음에 자, 고정원가 4만 원 증가하죠. 그래서 4만 원. 자,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자, 기원가죠. 바로 기존 제품의 공원이익 감소. 특별주문을 수락하게 되면 이만큼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자, 52만 원 기원가 발생하죠. 이건 이미 계산해 놨으니까 한꺼번에 그냥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특별주문 수락 시에 증분이익은 일단 8,000 피원만큼 수익이 들어오지만 원가가 무려 자, 116만 원만큼 발생하죠. 자, 이거 이꼴 0을 충족하는 P값을 찾아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16만 원 나누기 8,000 해주면 145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P는 자, 140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구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개념으로 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물음 2번은 일단 요 물음 1번에 이 최적 생산 계획을 잘못 수립하게 되면 이건 무조건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물음 1번에 2번에 요 최적 생산 계획은 자, 단위당 공원익을 잘못 계산하거나 단위당 기계 시간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이건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가 관리에게는 이렇게 하나의 어떤 수치가 계속 연결이 되는 게 많으므로 이 기본 자료 정리에서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기본 자료 정리, 이런 실수가 있으면 아주 치명적이에요. 이건 다 틀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2015년 이후에는 이 물음별 점수가 부여된 이후에는 자, 부분점수를 거의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정답이 맞았으면 득점하는 거고 정답이 틀렸으면 빵점으로 봐야 되니까 더욱더 이게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원가 관리에게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편차가 심한 편이에요. 자, 잘 맞았을 때랑 못 맞았을 때 그 점수 차이가 이 갭이 꽤 큰 과목이니까 굉장히 이 리스크가 큰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물음 1번, 2번에 이제 제한된 자원의 사용, 특별주문, 거절 수락 의사결정 결합 문제고, 자, 이거 이제 지우고 이제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설명드릴게요. 자, 지우고 합시다 이거. 자, 요 물음 3번이 뭐 계속 언젠간 한번 나올 거다 했는데 이게 이제 EVSI 계산할 때 약간의 그 조건부 확률이라는 약간의 확률 개념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요게 그동안에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근데 언젠가 나올 거라고 항상 예상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또 그 전에도 해마다 모의고사 낼 때마다 이건 항상 물어봤던 거예요. 자, EVP와 EVSI 구하는 문제는 꼭 한 번씩 물어봤었는데 결국 이제 올해 나왔지 이게. 한 번 나왔으면 이제 또 한 번씩 또 가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복수의 검사 시점뿐만 아니라 요 EVSI 구하는 것도 이제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물론 올해 동차 강의 때도 이거 알려줬어요. 이거 설명드렸고 구하는 방식
알려줬고 문제까지 풀어줬습니다. 자, 유예는 당연한 거고. 자, 이제 물음 3번 봅시다. 그래서 EVPI, EVSI 자,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자리와 같은 상황에서 주세무는 제품 A에 대한 월간 수요가 불확실하여 이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자, 이제 A에 국한해서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자, 제품 A의 월간 수량이 자, 불황일 때는 5,000개, 호황일 때는 15,000개이며 그 가능성이 각각 40%, 60%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40%, 60%는 사전 확률이죠. 자, 즉 사전 확률이란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기 전, 즉 정보 제공 전 나의 어떤 주관적 확률을 말해요. 자, 주세무는 제품 A를 자동화 생산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반자동화 생산 방식, 수작업 생산 방식으로도 생산할 수 있다. 자, 제품 A에 대한 생산 방식과 월간 수요에 따른 기업 전체 이익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자, 현재 그 성과표가 주어져 있는 거죠. 자, 월간 수요 5,000개 불황이 S1이라고 합시다. S1 시츄에이션. 즉 불황의 상황. 그다음에 오른쪽 호황의 상황이 S2라고 합시다. 각각의 확률이 40%, 60%죠. 그다음에 세 가지 대안이 있어요. 자, 자동화 생산 방식으로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반자동화 생산 방식, 수작업일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자, 이렇게 세 가지 대안이 존재할 때, 자, 그대 계속해서 읽어보면, 자, 주세무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자, 외부의 마케팅 전문 컨설팅사에 의뢰하여 제품 A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자 한다. 자, 외부 전문 컨설팅사에서는 마케팅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불황을 보고하는 걸 리포트 1, R1이라고 가정한 거고, 네, 호황이다라고 보고한 걸 리포트 2, R2라고 이제 약어를 썼어요. 이라는 예측 자료를 제공한다. 1번, 주세무가 선택할 수 있는 제품 A의 생산 방식 중 고려 대상에서 제외돼도 되는 생산 방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를 서술해라. 이것도 서술형이죠. 즉, 세 가지 대안이 존재하죠. 자동화, 반자동화, 수작업 중에. 자, 이 중에 배제해도 되는 대안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자, 뭐 이렇게 봅시다. 만약에 불황일 때는 뭐가 가장 유리하죠? 반자동화 생산 방식의 이익이 가장 유리하죠. 일단 동그라미 쳐두고. 호황일 때는 자, 자동화 생산 방식이 유리하죠. 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나서 판단해 보면, 자, 다시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불황일 때 수작업 생산 방식은 뭐보다 더 불리해요. 뭐보다 이익이 더 적어요? 반자동화 생산 방식보다 이익이 더 적죠. 그다음에 호황일 때도 수작업 생산 방식의 이익은 역시 반자동화 생산 방식의 이익보다 더 적죠. 이처럼 어느 하나의 대안을 선택했을 때 다른 대안을 선택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무조건 어떤 상황이 됐건 이익이 더 적은 경우라면, 즉 불리한 경우라면 그 대안은 배제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 정답은 수작업 생산 방식이고, 자, 배제해도 되는 이유는 수작업 생산 방식은 반자동화 생산 방식에 비하여 어떤 상황에서건 항상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뭐에 비해서 항상 불리하다. 반자동화 생산 방식에 비해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게 정답. 그래서 이것도 그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그 설명하면서 제가 이런 상황이 불확실한 경우다. 자, 항상 어느 하나의 대안을 선택했을 때 항상 불리하다면 이건 불확실한 게 아니다. 이건 확실한 거다. 이런 식의 설명을 통해서 제가 한번 알려준 적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아마 1차 시험에서도 요것과 약간 연관된 그 문제가 출제된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음 3번의 1번. 자, 뭐 수작업이란 거 쉽게 찾을 수 있을 건데 근거는 좀 잘못 서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는 반자동화 생산 방식에 비해 어떤 상황에서는 항상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게 근거가 됩니다. 다른 근거는 정확하게 정답을 득점하지 못할 거예요. 물론 약간의 분위험수는 맞을 수 있겠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물음 3번의 2번 보면, 자, 외부 전문 컨설팅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완전 정보라면, 자, 100% 확실한 정보죠. 완전 정보 기대가치, 자, expected value of perfect information, 즉 EVPI를 물어본 거죠. 자, 요거는 그냥 뭐 답을 바로 찾을 수 있죠. 자, 약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성과표로 그려보면, 자, 굳이 이건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자, 물음 3번이죠, 이게. 물음 3번에 1번.
그래서 이제 성과표를 먼저 좀 작성하면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황이. 자, 내가 선택 가능한 대안은 요거는 이제 불확실한 상황이고, 자, S1이 이제 불황이고, 이 문제에서는 5,000개 팔 상황이고, S2가 호황이죠. 자, 그 아래에다 이제 확률을 적으면 요게 0.4라고 아까 되어 있었고, 요게 0.6이죠. 자, 0.4, 0.6. 그다음에 이제 대안이 두 개죠. 자, A1이라고 표시해 줍시다. 자, 액션, 뭐 행동 대안의 줄임말. 그래서 하나는 자동화 생산 방식, 또 하나는 반자동화 생산 방식을 선택했을 때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 이익은, 자, 요게 65,000원. 그다음에 16만 원. 자, 그다음에 9만 원, 10만 원이죠. 9만 원, 10만 원. 자, 그러면 이 옆에서 현재 아무런 정보가 없었을 때, 자, 이 대안별 기대값을 계산해 볼게요. 기대가치. 자, 기대가치 계산은 우리가 잘할 수 있죠. 즉, 자동화 생산 방식을 택하면 65,000원 곱하기 0.4 플러스 16만 원 곱하기 0.6 하면 기대가치 나오죠. 자, 요 기대가치를 제가 계산해 온 게 있어요. 자, 봐보면 요게 122,000원이에요. 요 기대가치가. 그다음에 자, 반자동화 생산 방식을 택하면 9만 원 곱하기 0.4 플러스 10만 원 곱하기 0.6이니까 요게 96,000원 나오죠. 자, 96,000원. 그래서 현재 정보가 없었을 때 최적 대안의 기대가치는 자, 122,000원이고, 요게 선택해야 될 대안은 자동화 생산 방식이라는 거죠. 요게 최적이라는 거죠. 현재 이런 상황에서, 자, 완전 정보를 네가 획득하기 위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완전 정보 제공자에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정보의 최대 금액, 바로 완전 정보가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 내가 줄 용의가 있죠. 그래서 완전 정보의 가치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바로 2번에서 자, EVPI 계산해 봅시다. 뭐 EVPI는 이 성과표에서 바로 구할 수 있어요. EVPI의 특징은, 자, 여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완전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가정하고, 즉 이 가치는 정보 제공 전에 계산하는 게 의미가 있죠. 자, 이게 정보의 가치를 알아서 이 정보를 획득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하는 데 이용할 거니까, 그래서 바로 완전 정보하의 기대가치, 요 의미가 완전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가정한 기대가치예요.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여기서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완전 정보 제공자가 불황이다라고 나에게 만약에 정보를 제공한다면 나는 둘 중에 높은 이익이 예상되는 요 9만 원을 선택하는 게 맞죠. 호황이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16만 원이 맞죠. 이해됐죠? 그러면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는 9만 원 아니면 16만 원의 이익을 획득하게 될까요? 완전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가정하면. 근데 이제 9만 원은 완전 정보 제공자가 나에게 불황이다라고 말할 확률만큼 발생하는 거고, 자, 16만 원은 호황이다라고 나에게 정보를 제공할 확률만큼 발생하겠지. 내가 생각했을 때 완전 정보 제공자가 불황이다라고 말할 확률은 나의 이 사전 확률하고 같은 거고, 자, 호황이다라고 말할 확률도 나의 이 사전 확률하고 같아요. 자, 그러니까 완전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는, 자, 9만 원이 아니면 16만 원인데 9만 원이 발생할 확률은 0.4고 16만 원이 발생할 확률은 0.6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계산하면 이게 132,000원이 나오죠. 자, 132,000원에서 뭘 빼면 되냐면 마이너스, 바로 기존 정보의 기대가치. 자, 기존 정보의 기대가치는 기존 최적 대안의 기대가치죠. 그래서 기존에 아무런 정보를 받지 않았을 때 122,000원이죠. 자, 이렇게 빼면 완전 정보를 이용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증가하는 기대가치가 나오죠. 이게 바로 완전 정보가 가지고 있는 가치죠. 바로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 EVPI죠. 자,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 뺐을 때, 자, 10,000원이에요. 그래서 물음 요 2번은 요거 이제 2번이죠. 자,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 물어봤으니까 물음 2번은 잠깐만요. 아까 물음 1번은 소수량이었고 물음 2번이 이제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 물어봤으니까, 자, 논리적 사고를 거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실전에서는 이걸 그릴 필요는 없어 보이고, 자, 이거 바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요 두 개 빨리빨리 계산해서 둘 중에 큰 값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10,000원이 정답. 자, 요까지는 우리가 1차 공부할 때도 공부했고 하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이 이제 문제인 거죠. 2부 에세이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등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3번을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문제표현을 잘 봅시다. 과거 자료에 의하면 이 외부 전문 컨설팅사에서 불황이라고 예측을 하였는데 실제로 불황일 가능성은 80%고, 자, 이거는 불황을 맞췄다는 거죠. 불황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황의 예측 정확성이 80%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 당연히 부정확한 건 20%였겠죠. 그래서 예측과 달리 불황인데 호황이라고 할 가능성은 20%였다는 거지. 자, 또한 과거의 자료에 의하면 이 외부 전문 컨설팅사에서 호황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 호황일 가능성은 80%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호황의 상황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거죠. 그래서 호황의 상황을 정확히 예측할 확률도 80%라는 거고, 예측과 달리 호황인데 호황이라고 했는데 가서 봤더니 불황이 될 가능성은 20%, 호황을 틀린 거죠. 그래서 자, 불황을 맞출 확률도 80%다라는 거고 호황을 맞출 확률도 80%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 정확성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3번에서 가장 먼저 예측 정확성, 이걸 먼저 파악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자, 불황이든 호황이든 예측 정확성이 80%더라. 자, 이렇게 말로 나올 수도 있고 요게 이제 조건부 확률 형태로 제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예측 정확성을 어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자, 여기서 자, 예측 정확성 80%를 이런 식으로 언급할 수도 있어요. 자, 프로버빌리티 확률이죠. 자, 어떤 확률이냐면 나중에 가서 봤더니 자, S1 불황인데 R1 불황이다라는 보고를 할 확률. 요거는 S1 상황을 정확히 맞춘 거죠. 불황의 상황 하에서 불황이라는 보고를 한 거니까 요게 0.8. 자, 그다음에 자, P S1 상황 하에서 즉 불황의 상황인데 호황이라고 보고를 한 거죠. 불황의 상황을 틀린 거죠. 그럼 요게 0.2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불황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거, 부정확한 거 이걸 의미하고, 또 역시 자, probability P. 자, R2를 보고한 거죠. 호황을 보고했어요. 자, 기분 S2 상황인데, 즉 무슨 말이냐면 S2니까 그 호황의 상황인데, 잠깐만요. 이걸 R로부터 할게요. 자, 호황의 상황인데 불황을 보고한 거죠. 이거는 호황의 상황을 잘못 말한 거죠. 틀린 거죠. 아까 맞춘 게 80%니까 이건 틀렸으니까 20%. 예. P. 자, R2를 보고했어. S2 상황인데 S2는 호황, R2는 호황의 보고, 즉 호황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한 거죠. 호황의 상황을 맞췄다는 거죠. 여기 0.8. 자, 이렇게 조건부 확률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시험 문제는. 자, 아니면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한 줄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풀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세 가지 다 똑같은 의미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걸 실수해버리면 다 틀려버리니까 매우 중요한 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자, 여기 보면 주 세무가 외부 전문 컨설팅사로부터 불황 예측 자료를 받을 경우 제품 A의 생산 방식은 반자동 생산 방식이고 그때 기대이익은 92,727원으로 분석됐다. 뭔가 하나를 줬어요, 지금 결론을. 그리고 뭘 물어봤냐면 주 세무가 외부 컨설팅사로부터 이제 호황 예측 자료를 받을 경우 자, A의 최적 생산 방식 기술하고 그때 기대이익 계산해라. 아까 불황 예측 자료를 받을 때 최적 생산 방식 알려줬고 기대이익 제시해줬죠. 이제 반대로 호황일 때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필요해, 실은. 이 두 개를 알아야지 그 동그라미 2번. 자, 주 세무가 외부 컨설팅사로부터 이 정보를 구입하기에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즉 불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불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 계산하는 과정 설명드립니다. 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 EVPI는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반해 불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는 총 5단계를 밟아줘야 돼요. 총 5단계. 자, 1단계는 자, 뭔가 이 예측 정확성을 표시하는 거죠. 예측 정확성을 조건부 확률로 표시해 주는 거야. 자, 예측 정확성을
자, 조건부 확률로 표시해 준다. 그냥 참고하세요. 확률로 표시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2단계는 이제 각 정보가 보고될 확률을 찾아주는 거예요. 보고될 확률을 계산해. 3단계는 이제 이게 베이지안 정리에 의해서 사전 확률을 사후 확률로 바꾸어서 사후 확률을 계산해 줘야 돼요. 즉 1, 2, 3단계는 이제 우리가 흔히 묶어서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이걸 묶어서 자, 보통 아래에서 이제 1번 확률 계산해서 같이 작업을 해 주면 되겠고, 확률 계산. 자, 칸이 좀 애매한데. 그다음에 이제 4단계가 이제 자, 이제 정보 불완전 정보 제공자가 둘 중에 하나의 정보를 주겠죠. 불황이다, 호황이다라고 정보를 준다고 가정하겠죠. 그래서 각 정보하에서 어떤 정보를 줄지는 모르니까 각 정보하에서, 즉 1, 2, 3단계를 통해서 내가 EVSI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이 정보가 보고될 확률과 사후 확률을 파악했으니까 이를 이용하여 이제 특히 사후 확률을 이용하여 각 정보하에서 자, 사후 확률을 이용해서 이들의 기대값을 계산해요. 이 두 대안에. 자, 이렇게 사전 확률을 이용해서 계산하지 않고 사후 확률을 이용해서 기대값을 계산한 다음에 최적 대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각 정보하에서 최적 대안의 결정이 필요해요. 동시에 최적 대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요 기대값도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지. 즉 두 가지 정보가 있죠. R1, R2 이렇게 두 가지 정보 있죠. 이 각각 하에서 이 사후 확률을 이용해서 기대값을 계산하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 R1 하에서의 최적 대안은 반자동 생산 방식이고, 그때 기대가치, 기대이익은 92,727원이야. 이렇게 지금 계산해서 줬단 말이지. 자, 그러면서 동그라미 1번에서 물어본 게 바로 이거죠. 동그라미 1번에서 만약에 R2 예측 자료를 받았다면 R2 하에서는 자, 최적 대안이 뭐고 그때 기대값 얼마야? 기대이익 얼마야? 요거 좀 물어본 거죠, 이거. 그러니까 4단계 전체를 물어본 게 아니라 4단계 하나는 제시해주고 하나만 물어봤어요. 자, 이거 제시해주지 않았다 하면 이것도 구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제시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5단계. 마지막 5단계에서는 EVSI를 계산할 거예요. EVSI 계산한 방식은 여기 왼쪽과 똑같아요. 자,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에서 기존 정보의 기대가치를 빼면 EVPI죠. 그래서 완전자 대신에 불완전자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불완전 정보의 기대가치에서 기존 정보의 기대가치를 차감해주면 이 불완전 정보, 바로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증가한 기대가치 금액이 나오죠. 자, 그만큼 내가 수수료로 최대한 지급할 용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단계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지금 묶어서 풀 거예요. 이거 1, 2, 3단계는 우리가 확률 계산하는 거니까 같이 풀 거고, 요거 두 번째에서 구할 거고, 자, EVSI 계산은 마지막에 이제 3번에서 구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확률 계산이 일단 필요하니까 자, 여기서 확률 계산 해보도록 합시다. 칸이 좀 부족할 수 있겠네. 그냥 여기서 할게요. 자, 1번 확률 계산. 자, 이것만 잘하면 되겠어요, 이거. 자, 이거는 제가 약간의 그 확률 설명을 하면서 자,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 이 방법으로 한번 들어보시 바랍니다. 자, 저쪽 현재 정보를 가지고 확률은 이렇게 일단 그림을 먼저 그리세요. 자, 요 정도 그림. 좀 좁을 수도 있는데. 자, 그리고 여기 S1과 S2의 원래 사전 확률이 40% 60%죠. 그럼 확률은 요 면적 계산한 거란 말이에요. 이 면적이 1이에요. 1 100%. 자, 이거 일단 4대 6으로 쪼갭니다. 4대 6으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4, 0.6이다. 한쪽만 표시해 줄게요. 요게 S1이다. 요게 불황이고 요게 호황이다. 이렇게 표시해 준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원래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1단계. 자, 1단계 하얀색. 자, 예측 정확성을 이 그림에다 표시할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다시피 미래에 가서 봤는데 불황의 상황인데, 자, 불황이다라고 보고할 R1이라고 보고할 확률은 자, 바로 이거죠. 80%죠. 자, 이게 불황이라는 보고를 했는데 가서 봤더니
불황이었어. 이게 불황을 맞춘 거죠. 이게 80%란 말이지. 그럼 요걸 이제 80% 20% 쪼개면 되겠어요. 이거 왼쪽에 사각형을 8대 2로 쪼갠다. 요게 80%고 요게 20%다. 즉 요거는 R1을 보고한 거고 여기는 R2를 보고한 거다. 자, 해석해 보면 자, 불황의 상황인데 불황이다라고 보고를 한 게 80%가 되겠고 불황의 상황에서 반대로 잘못 보고한 R2가 20%다라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호황의 상황인데 호황을 보고한 건 R2를 보고한 거죠. 이게 80%고 R2가. 그다음에 호황인데 R1 불황을 보고한 게 잘못 보고한 거죠. 20%죠. 여기 R1 보고. 자, 이걸 20% 80% 쪼갤 수가 있겠어요. 이 오른쪽 사각형을. 자, 요게 1단계예요. 자, 그러면 이제 2단계 정보가 보고될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자, 먼저 구해줘야 될 게 자, 이 각각의 면적을 계산해 줘야 돼. 각각의 면적. 이 각각의 면적이 자, 소위 말해서 결합 확률이에요. 바로 표시해 주면 자, P S1과 R1이 결합해서 같이 일어날 확률. 자, 이 전체 면적에서 이 전체 사각형 면적에서 이 면적은 자, 0.4 곱하기 0.8이 되겠죠. 그래서 읽을 때 S1, R1 이렇게 읽으시기 바라고 0.4 곱하기 0.8이다라는 거죠. 먼저 계산해주면 0.32가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해주면 P S2와 R1이 결합해서 발생할 확률. 자, 요 면적이죠. 그러면 S2는 0.6이고 R1은 0.2니까 두 개 계산하면 0.12가 나오죠. 자, 0.12. 자, 그러면 이 두 개 면적 합이 바로 뭐냐면 이 두 개 면적 합이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R1이 일어나는 경우죠. 이 R1은 S1과 같이 일어나거나 S2와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자, 이 옆에다가 이제 빨간색 바로 2단계는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겠다. 자, PR1이 일어날 경우 PR론은 이 두 개 더하면 되겠죠. 0.32 0.2 R론 그래서 0.32 플러스 0.12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0.44가 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PR2는 1 빼기 0.44니까 0.56하고 같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도 구해봅시다. 밑에도 이 결합 확률을 표시해서 구해보면 P S1과 R2가 결합해서 같이 일어날 확률. 저희다 표시해주면 잠시만요. 이거 자, S1 0.49 R2 0.4에서 0.2죠. 두 개 곱하면 0.08이죠. 하나 구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이제 결합 확률 P S2 R2 자 0.6이고 이 전체에서 0.6이고 0.6에서 0.8이죠. 그래서 0.6 곱하기 0.8이니까 0.48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개 더하면 이 빗금치지 않은 거 두 개 더하면 요게 R2가 발생한 경우죠. 이 전체에서 R2가 발생하는 경우는 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S1과 같이 결합해서 일어나거나 S2와 같이 결합해서 일어나는 경우. 그래서 PI2를 계산해 주면 자, 0.08 플러스 0.48이 되겠다. 그래서 계산해 주면 0.56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자, 2단계 이제 끝났고 마지막에 이제 자, 베이지안 정리에 의한 요 사후 확률. 자, 사후 확률은 소위 말해서 다시 뭐 조건 확률 똑같아요. 자, 이런 거 이제 이거는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할게요. 이거 구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순서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자, 사후 확률은 크게 4개가 있는 거죠. 자, 즉 정보 제공자가 이제 R1이라고 보고했을 때 R1 하에서 S1이 발생하거나 R1 보고하에서 S2가 발생하거나 또는 R2라고 보고했을 때 R2 하에서 S1이 발생하거나 S2가 발생하거나 이런 거죠. 즉 이런 거죠. 막연하게 내가 정보를 제공받기 전에는 그냥 S1이 발생할 확률이 40%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80% 정보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정보 제공자가 S1이 발생할 거야. 즉 불황이 발생할 확률이 40%라고 했는데 불황이 발생할 거야 라는 보고를 나에게 했다면 그러한 보고하에서는 당연히 S1이 발생할 확률은 더 오르겠죠. 불황이 발생할 확률은 오르고 호황이 발생할 확률은 떨어지겠지.
바로 그 오르고 떨어진 어떤 정보를 제공한 정보를 반영한 후의 확률, 이걸 우리가 사후 확률이라고 그래요. 사후 확률은 자, R1 보고하에서 S1, S2가 일어나거나 R2 보고하에서 S1, S2가 일어나니까 각 보고하에서 각각의 사후 확률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먼저 P 사후 확률 이제 표시해 줄게요. P 다음부터는 이거 표시하지 말고 그냥 분모 분자 방식으로 바로 적으면 됩니다. P S1이 일어난다는 거지. S1. 자, 기분. 자, R1 하에서 P S1 기분 R1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즉 이런 거죠. 이 빗금친 게 바로 R1 보고에 있었던 거죠. 바로 44%죠. 0.44. 그러면 총 이 전체 경우 수 중에서 44번일 건데 44번 중에서 S1은 이 빗금친 44번 중에서 S1은 32번이죠. 32번. 그래서 44분의 32의 확률을 갖겠지. 자, 전체 R1 총 100회라고 가정했을 때 44회 중에 자, 이 S1이 일어날 경우는 32회, 44분의 32. 그럼 요거는 전체 44분의 이 칸의 사후 확률은 12가 되겠죠? 자, 이것도 적으면 P S1이 일어났다는 거야. S1 기본 R1 보고하에서. 자, R1 보고니까 S1이 일어날 확률은 기존의 40%보다 많이 증가한 거고 S2가 일어날 확률은 기존의 60%보다 많이 감소했죠. 자, 80% 정확한 자가 불황이야. 그러면 불황이 발생할 확률은 원래 내 당초 생각보다 많이 증가할 거고, 또 반대로 황이야. 그러면 황을 보고했어요. 그러면 불황이 발생할 확률은 떨어지고 황이 발생할 확률은 증가하겠죠. 바로 그 측면. 황이야라고 보고했으면 P S1 불황이 발생할 확률은 R2 하에서는 더 떨어진다는 거지. 80% 정확한 자가 자, 호황이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불황이 발생할 확률은 감소하겠지. 자,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이 전체 56분의 이 두 개 합 56분의 8 확률로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이제 56분의 48이 되겠죠. 자, 이것도 사후 확률을 표시해 주면 P S2가 발생할 확률 기분 R2 하에서, 그러니까 R1 보고하에서 S1, S2, R2 보고하에서 S1, S2가 발생할 사후 확률을 계산하고자 하는 게 이 3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먼저 이 확률 계산이 가장 중요한 건데, 확률 계산은 자, 1단계 예측 정확성을 80%, 20%, 80%, 20% 이렇게 조건 확률로 면적에다 표시해주고 테두리에다가, 그다음에 이 네 개의 결합 확률을 구한 다음에 자, R1이 일어날 확률 2개 더하고 R2가 일어날 확률 2개 더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사후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사후 확률은 자, 이 조건부 확률은 전체 중에서 S1이 일어날 경우가 아니라 R1 경우 중에서 S1이 일어날 경우를 의미해요. 이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R1 이 빗금친 면적에서 S1이 일어날 경우, S2가 일어날 경우, 또 빗금치지 않은 이 면적 하에서 S1이 일어날 경우, S2가 일어날 경우. 자, 이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률을 이렇게 빠르게 그림 그려서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4단계가 필요해요. 4단계는 이게 이제 칸이 부족하니까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거 치우고 갑시다. 이제 전체적으로 2번하고 이제 각 정보하에서 최적 대안 결정. 자, 이거 사후 확률을 이용한다는 거지. 사후 확률. 자, 이런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자, 첫째 R1 보고화. 요거는 이미 시험 문제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 성과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자, 그러면 요게 S1, S2라고 표시해주고, 요게 이제 대안 A1, A2라고 이렇게 표시해 줍시다. 그 다음에 요 성과 금액은 그대로니까 65,000원, 9만원. 자, 다시 한번 이거 좀 그리고 있어요. 16만원, 그 다음에 10만원. 이 표에서 뭔만 달라지냐면, 이 기대값을 계산해서 최적 대안을 계산할 때 뭔만 달라지냐면 이 확률만 달라져요. 사절 확률이 아니라 사후 확률. 근데 R1 보고하니까 자, 이 사후 확률이 필요한 거예요. 이쪽으로 오시면 R1 보고하에서의 S1, S2의 사후 확률 44분의 32, 44분의 12를 이용한다는 거지. 자, 44분의 32.
자, 44분의 12. 요걸 이용해서 기대 가치를 계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기대 가치를 계산하면 저 여기 각각 얼마씩 나오냐면 자, 이거 이제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65,000원 곱하기 자, 32 n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16만 원 곱하기 자, 12 이꼴 n 플러스에서 mr 누르고 나누기 44 하게 되면 요게 99,909원. 요게 첫 번째가 99,909원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자, 이건 이제 그냥 계산해 볼게요. 자, 9만 원 곱하기 32 이꼴 n 플러스 10만 원 곱하기 12 이꼴 n 플러스에서 mr 누르고 나누기 44면 요게 92,727원 나와요. 자, 92,727원. 자, 반올림 감안해서.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최적이죠. 자, 근데 시험 문제 보면 문제지 이건 주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그 표현을 읽어볼까요? 자, 물음 3번에 쌍가로 3번 보면 자, 네 번째 줄 주 세무가 외부 컨설팅사로부터 불황 언론 예측 자료를 받을 경우, 언론 보고를 받을 경우, 자, 제품 A의 최적 생산 방식은 A2죠. A2가 반자동화 방식이죠. 자, 반자동화 방식이고 이때 기대이익은 92,727원이야. 이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 안 주어졌으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자, 그러면서 이제 동그라미 1번에서 물어본 게 이제 이건 물어본 거지. 이게 이제 만약에 너 I2 보고하라면 뭐가 최적 대안이야? 그리고 그때 기대이익은 얼마야? 이건 물어본 거라는 거죠. 자, 이것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하나, 둘, 셋, 네 칸 긋고 이건 대안이고 여기 이제 성항 S1 불황, S2 호황. 자, 그리고 A1, A2. 그다음에 설명하기 위해서 65,000, 9만 원, 16만 원, 10만 원. 다시 표시해주고 이제 기대가치 계산할 거예요. 근데 기대가치를 계산할 때 이때는 이제 뭘 이용해서 계산할 거냐면 이거 I2 보고하에서 이 I2 보고하에서 S1, S2가 발생할 확률 56분의 8, 56분의 48 이거 이용해서 할 거다. 8, 56분의 8, 48, 56분의 이거 이용해서 계산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쭉 계산해 보면 자, 반올림 감안해서 쭉 풀면 146,429원이고 이게 그다음에 밑에가 98,571원이에요. 자, 그러면 둘 중에 요게 더 크죠? 그러면 요게 최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그라미 1번의 정답인데 자, 동그라미 1번의 정답은 주 세무가 외부 전문 컨설팅사로부터 호황 예측 자료를 받을 경우 I2 예측 자료를 받을 경우 자, 제품 A의 최적 생산 방식은 자, 자동화 생산 방식이죠. A1이니까 자동화 생산 방식이다라고 적고 그때 기대이익은 146,429원이다. 이렇게 적으시되 자, 요게 소수점 몇 절에서 반올림해라 또는 어떻게 이 단수 차이를 처리해라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반올림한 결과인데 반올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론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146,428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겠죠. 자, 그러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둘 다 오케이. 그래서 146,428원 아니면 429원 둘 다 오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답이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물어봤어요. 자, 4단계 각 정보화에서 최적 대안의 결정과 관련해서 최적 대안이 뭐고 그때 기대값 얼마야? 이거 하나만 물어봤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5단계. 자, 5단계는 이제 이거하고 이제 같아. 이거 이제 지우고 여기에서 이제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 구해놨죠. 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3번이 되겠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와 불완전 정보의 기대가치를 구하는 건 똑같더라. 3번에서 자, 불자만 더 추가하면 된다. 그럼 불완전 정보의 기대가치에서 기존 정보의 기대가치를 빼면 자, expected value EV 자, of sample information에서 EVSI라는 불완전 정보의 기대가치가 나온다. 불완전 정보의 기대가치는 자, 불완전 정보를 이용한다라고 가정해서 계산한 기대가치에서 기존 정보의 기대가치 뺐을 때 자, 기대가치 상승 금액이 나오죠. 자, 그만큼 불완전 정보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자, 정보 이용자에게 최대한 그 금액까지는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불완전 정보의 기대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냐? 요거는 자, 이것만 좀 잘 자, 4단계 곱하기 2단계 하시면 되겠어요. 자, 4단계 이거죠.
만약 불완전 정보 제공자가 불황이야라고 보고하면 나는 두 번째 대안을 선택해서 92,727원이 7원의 기대가치가 예상이 되죠. 뭐 92,727원가. 근데 아직 정보를 제공받기 전이니까 R1이라고 보고할지 R2라고 보고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고려를 해줘야지. 만약에 호황이라고 R2라고 보고하면 자 이때는 이제 첫 번째 대안을 선택하고 아까 R2는 다시 R1은 불황이면 두 번째 대안, 호황 R2면 첫 번째 대안을 선택해 줘야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첫 번째 대안을 선택해서 146,429원의 기대가치 예상이 되죠.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기대가치가 얻어질 건데 자 호황이라고 보고할 확률만큼 92,000 다시 R1 즉 불황이라고 보고할 확률만큼 자 92,727원의 기대값은 발생할 거고 자 146,429원은 호황이라고 보고할 확률만큼 발생하겠죠. 그럼 자 우리가 2단계에서 구해놨죠. 자 2단계에서 보면 PR1 불황이다라고 보고할 확률은 44%고 호황이라고 보고할 확률은 56%죠. 그래서 요 금액만큼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쭉 계산해주면 요게 122,800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기존 정보의 기대가치 122,000원을 빼게 되면 자 기대가치가 800원만큼 상승했죠. 그래서 요게 바로 불완전 정보의 기대가치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완전 정보가 됐건 불완전 정보가 됐건 기본적으로 기존보다 증가한 기대가치만큼 정보의 가치가 있다는 개념인데 완전 정보는 이 수치들을 쉽게 성급해서 찾을 수 있는데 반해 불완전 정보는 이걸 찾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4개의 단계를 밟아줘야 된다. 그중에 3단계까지는 필요로 하는 확률을 계산한 단계니까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빠르게 찾고 4단계는 각각 정보화에서 자, 사후 확률을 이용해서 기대값을 계산해서 최적 대안을 찾아주시면 되겠다. 자, 요게 이제 최초로 나왔던 EVSI 구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 정도면 일단은 요 정도 연습하시고 다음부터서는 이제 이 예측 정확성을 이렇게 조건부 확률로 표로 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개념도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발전한다면 자 불확실한 상황이 2개가 아니라 3개일 수도 있죠. 이게 3개가 될 수도 있죠. 불확실한 상황 S1, S2, S3. 그러면 이제 이때 추가적 정보도 당연히 상황이 3개면 정보도 3개가 되겠죠. 뭐 R1, R2, R3. 자 아주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정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네, 아직까지는 뭐 바로 닥치진 않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그 물음 문제 4번까지 다 강평 마쳤는데 자, 어때요? 이걸 그 풀어보시면 이제 차분하게 시간 가지고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흔적 가지고 웬만큼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시험장에서 좀 긴장 또는 당황해서 좀 놓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표현적인 부분 그리고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문제가 나오면 약간 좀 당황스러운 것들 자, 풀 수는 있었으나 그 순간 또 당황해서 좀 놓치는 것들 자, 원가 관리에게는 그런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올해 좀 잘 보셔가지고 올해 얼핏 보니까 재무회계는 조금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원가회계도 한 중간 정도 난이도 된 것 같고 그래서 회계학 일부는 엄청 어렵게 나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러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세법학도 어느 정도 좀 난이도가 조금 낮았던 것 같고 과거에 비해서 근데 회계학 2부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그래서 올해 그 점수는 뭐 작년과 유사하거나 조금 낮거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작년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채점이야 약간 상대적인 거니까 세법학 채점은 정확히 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회계학은 점수가 맞아야지 득점을 하는 데 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당분간은 좀 잊어버리시고 그냥 좀 마음을 좀 비우시고 하다가 도저히 이게 올해 합격을 못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시면 이제 뭐 한 1, 2주 있다가 다시 펜을 잡으셔야 되겠죠. 근데 올해 합격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시면 그냥 발표 날까지 그냥 마음 편하게 다른 거 하셔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거죠. 자,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